오늘 영상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시작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한 달의 생활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제도가 복잡한데도 알려주는 말들이 너무 단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장보다 확인을 우선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늦춰서 손해보는 일을 막는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이번 달 신청이 아니라 다음 달 신청으로 잡히네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가 큽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어도 신청이 늦으면 그 사이 금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몰랐으니 소급해서 다 드리겠다고 말해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제도보다 신청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2026년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2026년에 폐지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40만 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소문을 사실처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바뀌는 기준을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 오늘은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기 쉬운 함정을 미리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이 정말 없어집니까? 저는 결론부터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제도는 국회 예산과 정부 고시를 거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공식 문서의 방향에서 폐지라는 단어를 가볍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지라는 말에 끌려가기보다 현실적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매년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선정기준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선을 넘느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매년 물가와 소득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로 착각을 합니다. 내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니 넉넉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현금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집값도 보고 예금도 보고 자동차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월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이때부터 계산이 어려워지고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가 신청 포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포기가 가장 비싼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까요? 딱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라기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만이 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서류 속에서는 매달 벌어주는 돈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안 하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소득이 있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대부분이 흔들립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떨어졌지?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금액이 줄었지? 답은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에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 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6년이 두려운 이유는 제도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확인해야 할 목록을 머릿속에 만들겠습니다. 첫째, 신청 시기. 둘째, 내 소득인 정액을 올리는 항목. 셋째, 내게 적용되는 공제. 넷째,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이 네 가지만 잡으면 소문에 휘둘릴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느리게 가겠습니다. 느리게 가야 실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생일이 속한 달과 그 한 달 전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달이 기초연금을 지키는 첫 번째 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달력에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한 달의 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집과 예금과 자동차가 어떻게 월 소득처럼 변하는지, 그리고 왜 모의 계산이 가장 빠른 출발인지 그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달 집안 살림을 계산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남은 돈이 있듯이 국가는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숫자로 만들고 그 숫자를 기준과 비교합니다. 문제는 국가는 재산도 수입처럼 본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금이 많은 사람은 이자라는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팔거나 빌려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가능성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예금이 있어도 소득이 있다고 보고 집이 있어도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억울함이 생깁니다. 나는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이자는 생활비가 되지도 않는데 왜 소득이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준 아래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르는 계산은 때로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노로 끝내지 않고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구조를 알아야 합법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득인정액의 두 덩어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매달 받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 매달 벌어다 주는 것처럼 계산되는 값입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만 있으니 소득은 국민연금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한 조각일 뿐이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소득처럼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적어도 예금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조금 많아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기준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장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이 조금 나오더라.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럼 나도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는 예금이 조금 더 있고 차량도 한 대 있고 배우자 상황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내 상황을 내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첫 도구가 모의계산입니다. 복지로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가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의 진짜 장점은 이것입니다. 막연함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가 아직 가능성이 있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되겠지가 아슬아슬하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돈을 지킵니다. 그 다음 도구는 상담입니다. 모의계산은 방향을 보여주고 상담은 항목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완벽한 설명이 아닙니다. 대략의 숫자를 준비하고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 한 문장이 상담의 속도를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 중 상당수가 아직 구독 전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3초면 됩니다. 이런 정보는 지금은 남의 이야기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야기가 됩니다. 저장해 두면 나중에 나를 살립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는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는 쉽게 말해 빼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은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은 생활비 성격으로 보고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일부 공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공제 기준과 세부 방식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정확한 숫자는 최종 고시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원리만 확실히 잡겠습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도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며 신청을 포기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 이사 차량 자녀 지원 방식 같은 것들입니다. 일상이라서 더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 함정을 알면 내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잃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타이밍과 방식 때문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 시기를 놓쳐 첫 달을 놓치는 사례입니다. 생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민센터에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늦은 건데 설마 그게 그렇게 큰일이겠어. 그런데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차이가 그대로 돈의 차이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생일달이 아니라 생일달의 한 달 전을 목표로 움직이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착한 마음으로 만든 지원이 오해가 되는 사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카드를 드립니다. 마음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사용 내역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다치지 않게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것입니다. 도움을 받더라도 기록이 남는 방식은 미리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아래인지가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이 있어도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아래라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규모에 따라 조정 규칙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신청을 해야 내 상황이 심사되고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일을 하면 연금이 끊긴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에는 공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정 금액을 먼저 빼고 일부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기준 아래에 남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답은 그만두기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내가 일을 계속할 때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받자마자 통장에서 사라지는 사례입니다. 빚이 있거나 압류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알려진 통장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안내받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받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저는 반대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6가지 포인트로 줄어듭니다. 신청 시기, 증여나 재산 이전, 이사, 차량, 자녀 지원 방식, 받는 돈을 지키는 통장, 이 6가지가 흔들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생길 때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멤버십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겠습니다. 이런 제도는 해마다 숫자와 문구가 바뀌어서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서는 기준이 발표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주민센터에서 어떤 문장으로 물어보면 빠른지, 서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헛걸음이 줄어드는지, 이런 실전 흐름을 더 촘촘하게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혼자 검색하다 지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증여 이야기입니다. 부모 마음으로 자녀에게 집을 미리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명의가 아니니 재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은 일정 기간이나 방식에 따라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 대신 드리는 가장 안전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 모의 계산과 상담을 먼저 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부모의 선의를 손해로 바꾸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입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공제 기준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계획한다면 이사 전에 새 주소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 알면 마음이 더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입니다. 차량은 생활의 발입니다. 그런데 차량은 종류와 기준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차니까 괜찮겠지 라고 단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를 바꾸기 전에는 꼭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딱 3가지 질문만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면 2026이라는 말이 나와도 덜 흔들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나의 판단 프레임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제도를 머리로 외우는 대신 결정의 순간에 질문을 3가지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첫째, 이 결정이 내 소득인 정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나? 둘째, 올린다면 어떤 항목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나? 셋째, 그 가능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이 3 질문만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집을 넘기려는 날이 옵니다. 그럼 첫째 질문을 합니다. 이 변화가 내 소득인 정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나? 둘째 질문을 합니다. 재산 변동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 셋째 질문을 합니다. 주민센터 상담이나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나? 이렇게만 해도 행동이 달라집니다. 결정이 감정에서 기준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 프레임을 이사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럼 첫째 질문입니다. 주소가 바뀌면 공제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둘째 질문입니다. 기본재산 공제나 거주주택 반영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셋째 질문입니다. 이사 전에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나? 이 프레임을 차량에도 적용합니다. 차를 바꾸려는 날이 옵니다. 그럼 첫째 질문입니다. 차량이 재산으로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을 올릴 가능성이 있나? 둘째 질문입니다. 차량 기준 때문에 반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셋째 질문입니다. 최신 기준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확인은 하루면 끝나고 결정은 몇 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결정 전에 하루를 쓰는 것이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2026년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붙이겠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폐지 긴급 내일부터 못 받는다. 그런 제목이 클릭을 만들 수는 있어도 마음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못 받는지 아닌지는 제목이 아니라 공식 기준이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선정 기준액, 공제 기준, 신청 절차. 이 3가지는 공식 안내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안내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집이 한 채인데 가능할까? 예금이 조금 있는데 가능할까? 일을 하는데 가능할까? 자녀 집에 살고 있는데 가능할까? 빚이 있는데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집이 한 채인 경우입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탈락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주주택은 공제 적용과 반영 방식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둘째, 예금이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조금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가는 그 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크기와 행정의 반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모의 계산에 숫자를 넣어보면 감이 잡힙니다. 셋째,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을 하면 무조건 끊긴다. 이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규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할 때와 그만둘 때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자녀 집에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제도는 거주 형태를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듣는 이야기로 겁먹지 말고 내 상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빚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격과 별개로 받는 돈을 지키는 장치가 중요해집니다. 압류 방지 통장 같은 보호 장치를 미리 준비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확인하고 신청하고 지키는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3단계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격 가능성을 보는 단계입니다. 둘째, 서류와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받는 돈을 지키고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격 가능성은 모의 계산과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모의 계산을 할 때는 완벽한 숫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략의 집값, 대략의 예금, 대략의 연금 소득, 이 정도만 넣어도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이 기준 아래로 보이면 신청 준비로 넘어가면 됩니다. 방향이 기준 위로 보이면 무엇이 크게 잡혔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저는 소문이 아니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상황에서 영향을 주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말은 담당자에게도 가장 편한 말입니다. 둘째 단계는 서류와 신청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편하면 신분증과 통장을 챙기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과 그 한 달 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다시 첫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신청으로 잡히네요. 그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달력 표시입니다. 셋째 단계는 유지와 보호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면 소득인 전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사, 차량 변경, 재산 변동, 가족 구성 변화, 소득 변화, 이럴 때는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루틴을 권합니다. 매년 초에 한 번만 확인하는 루틴입니다. 모의 계산 한 번, 전화 상담 한 번, 필요하면 주민센터 방문 한 번. 이 루틴이면 대부분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받는 돈을 지키는 장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압류 위험이 있거나 불안이 있다면 압류 방지 통장 같은 보호 장치를 은행에서 안내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격과 별개로 생활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에 무엇이 확정됐는지, 무엇이 방향인지, 무엇이 소문인지가 섞여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식 안내가 있습니다. 반면 폐지 같은 단정적 표현은 공식 확정 이전에는 말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정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하는 길은 3가지입니다. 공식 안내, 모의 계산, 상담. 이 3가지를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몸도 편해집니다. 기초연금은 돈의 문제이면서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작은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달력을 열고 내 생일달과 그 한 달 전을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될 때 모의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신청 준비를 하면 됩니다. 결과가 애매하면 상담을 하면 됩니다. 결과가 어렵게 나오면 무엇이 올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여러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일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잠깐 열어 공기를 바꾸듯이 내 정보도 한번 바꿔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문이 아니라 기준이고 기준은 확인하면 됩니다. 그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